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30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은 2,100원 하락을 했고 5% 가까이 하락했고요. 지금 41,100원으로 시간외에서 추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락폭을 거의 다 메워주면서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그 상승폭을 그대로 뱉어내는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상승 하락을 계속 지금 고점 부근에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MSCI 리밸런싱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편출, 편입, 신규 편입과 편출이 있겠지만 전체 종목들의 비중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종목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최근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선에 대한, 그리고 방산에 대한 종목들이 워낙 이제 관심을 뜨겁게 받다 보니까 리밸런싱 과정에서 아마도 굉장히 비중을 크게 외국인 증권사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꽤나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도달하고 나서는 그 이상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적절한 수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가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월 30일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패시브에 대한 움직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6월 옵션 만기가 다다음 주 목요일이라서 다음 주 이제 6월 첫째 주는 휴일이 이틀이나 있죠. 그래서 3일 정도 거래되고 옵션 만기까지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방향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거래량을 보셨을 때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모두 모든 종목들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피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도 마찬가지 거래량을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과 유사할 수 있다. 아무래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던 계속해서 이제 주가 최근에 올라왔던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가슴에 얹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패턴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어떠한 그런 불확실성이 제기되더라도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게 과연 정상적인 움직임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미국의 이제 전력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계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나서 그 매수가 끝나고 났을 때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기만 기대를 했다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26조에 도달하고요. 오늘 장중에는 거의 30조 가까이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시가총액 30조 정도 하면 기업이 금액을 얼마나 이제 벌어들여야 되고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해야 되는지를 대충 이제 주변에 있는 이 기업들을 보았을 때 감을 잡는다면 그래도 1.5조에서 2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켓의 실적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당장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제 고수익의 기자재 위주로의 사업이 증가를 해서
2, 3,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30조 가까이가 될 만큼의 실적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들어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결국엔 테마성의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 언급될 만큼 상당히 뜨겁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선 테마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번에 상승을 밀어올리는데 활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 작업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 당일에도 오히려 주가를 눌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밀어 올리면서 주가를 지금까지 계속 올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이 저는 전부 다 인위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간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여오던 패턴은 주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쏟아지면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유입이 되어야 되는 의무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게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자력 테마의 비중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증권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았고 매수 리포트를 내면서 계속 수급이 몰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좋은 기업들, 그렇게 목표가가 높고 장기적으로 좋을 기업들을 왜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툭툭 던질까요? 특정한 날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이 매수보다는 매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모펀드는 35만 주를 팔면서 매도를 했고 투신도 12만 주, 13만 주, 연기금 투자자도 4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외국인 투자자도 전날 매수했던 양 대부분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매도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되고 당장 이제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을 보았을 때 이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이 여전히 강한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되느냐. 만약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수급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면서 서서히 주가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단기 시세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상승을 위해서 44,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제는 그간 이 주가를 올리는데 활용되었던 소스들이 역으로 주가를 내리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증설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지금처럼 이어질 거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의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던 소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마냥 좋게 움직이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제는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를 보면 대차장고도 지금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또 체결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장고도 서서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2290만 주까지 늘어나 있고 공매도 잔고는 특별하게 아직 많이 늘지 않았더라고요. 한 45만 주, 6만 주 정도. 한날 잔고가 급증하고 나서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향후 이제 공매도 잔고를 점점 늘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리스크로 자리를 잡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카메코와 뉴스케일을 트럼프 원전 활성화 수혜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죠. 이런 증권사들이 계속 뻥튀기를 하면서 수급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자로 설계인 AP1000이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에 채택될 경우 추가 상승 모멘텀이 가능하다. 카메코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가지고 있다. 뉴스케일의 SMR 설계가 NRC를 통과하면 큰 수혜를 볼 거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용으로 뉴스케일 SMR 설계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카메코는 매수를 부여하고 $65를 제시했고요. 뉴스케일은 중립을 부과하고 목표 주가를 $24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수혜를 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뉴스케일 파워의 의견은 중립의 목표 주가는 $24. 그럼 뉴스케일 파워 지금 주가가 $36, $37를 찍고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고요. 지금 시간의 프리마켓에서는 추가로 거래가 좀 이제 붙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크치의 거래량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가 상당히 이제 위험한 구간인데 이 뉴스케일 파워가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제 전체 정책에 대한 통과로 트럼프가 원전 4배를 승인했다라는 이유로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는 서서히 그 4배에 대한 뉴스가 잊어질 때쯤 이제 실적에 집중을 할 텐데 그게 중요하다. 장기 투자 입장에선. 단기 투자 입장에서 뭐 4배 해서 지금 4만 원까지 올렸으니 뭐 팔고 나가면 끝이죠. 근데 장기 투자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뉴스케일 호재 국내 SMR 신바람 기사만 보면 뭐 난리가 났죠. 미국 원자력 규제위에서 설계 인증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등 수주 기대가 된다. 그래서 최초로 이 77메가와트급의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NRC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드디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 외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DLENC가 같이 이제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이 아직도 미국 내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아이다호주가 진행됐어야 됩니다. 아이다호주가 프로젝트가 무산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무산이 된 게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최초로 SMR 설계 인증을 받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루마니아 프로젝트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과 그런 걸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사실 그 논의한 뒤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계약을 할 거 어떤 규모로 계약을 한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도 이제 2조원 규모의 기자재 언급을 한 게 1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받아서 뉴스케일 파워도 주가 떨어지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기대감이 확 식으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뉴스케일 파워고 이제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이 베트남과 사우디, 튀르키예 등과 신규 원전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 사우디와 논의한 지는 뭐 거의 5년 이상, 튀르키예도 마찬가지 5년 이상입니다. 튀르키예는 일찌감치 3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첫 번째는 러시아로 갔고 세 번째는 중국으로 갔고 두 번째를 한국으로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짓겠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베트남, 최근에 첫 번째 원전 러시아로 줬습니다. 이제 프랑스도 마크롱이 직접 베트남으로 가서 세일즈를 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 내에서는 지금 일본에 대한 이 원전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검토 중이지만 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 뭔가 체코 원전 외에는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의 원전 수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2025년, 2026년, 2027년에 각각 대형 원전 2기를 우리나라가 따낼 것처럼 리포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를 44,000원을 잡아놨던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떠안고 지금 4만 원이라는 주가에서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개를 100% 확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저도 좋게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이제 매출에 대한 이익 구조가 발생했다. 특히 대형 원전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 제작 역량이 AP1400에 대한 5개를 1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캐파가 100% 돌아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신한울 3, 4호기 외에 아직도 대형 원전을 단 한 기도 수주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이제 최종 계약까지 갔던 원전도 딴지를 걸어버리니까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대형 원전에 대한 이 수주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몇 배를 하든 말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시화된 이제 100% 수주를 한 그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뜬구름 잡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뜬구름 잡기식으로 이제 주가를 올려놓은 게, 그게 뜬구름이 싹 사라지는 순간 주가가 신기류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 오늘 끝났고 화요일에 본선 투표가 있죠. 뭐 솔직히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번이 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이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믹스를 얘기했지만 과도한 원전에 대한 의존은 후손의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토론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원전은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에 대해서 추가 건설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번이 되는 순간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검토가 될 겁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시간 끌고 끌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12차 전기본이 이제 앞두고 있죠. 내년에 당장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2기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총 3개 분량을 짓겠다 했지만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도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과 이제 대통령이 그 야당 출신이면 거의 뭐 추진하는 대로 법안이 바로바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더 힘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1번 말고 2번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2번이 되었을 때에 대한 결과를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보았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 이 원전을 아무리 추진한다고 한들 국회에서 통과 못하면 무술모입니다.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원전 산업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산업에 대한 확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1이 됐든 2가 됐든 모두 다 국내 원전 산업에는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도 높고 우리나라의 향후 원전 산업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GDP가 0.2%가 감소를 했습니다. 소비 둔화와 무역 적자 영향으로 1분기가 좀 이제 특수하게 마이너스로 잡혔는데요. 여기 2분기에는 플러스로 올라가겠다라고는 하지만 기대치만큼 나올지는 모릅니다. 항상 에너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변수가 뭐냐?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AI 수요가 예상보다 떨어지면 경기 침체와 함께 에너지 수요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수요가 떨어지는 것 외에 이제 다른 대체 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너무 싸게 나온다면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쪽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지금 LNG 가스 터빈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LNG 가격이 만약이라도 급등을 하게 되었을 때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수들이 나타나기 딱 좋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 국제 정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테마성의 주가 상승은 끝이 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뭐 얼마가 조금 더 올라가고 얼마가 좀 더 횡보를 해서 유지하고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이제 차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트 결국에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차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그 차트 얘기하시는 분들 보았을 때는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거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수급 몰리고, 그죠? 차트 이제 고점 돌파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힘받고 있고 거래 붙어주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쭉 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MSCI 리밸런싱 때 피크를 칩니다. 주가가 좀 마지막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좋게 갔네. 이후에 주가는 쭉 떨어집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예상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31,000원 찍었을 때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해 보세요. 피크 거래량 찍었고 더 올라간다라고 예상하겠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바로 21%의 음봉을 때리고 그 뒤에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마찬가지 전고점에서 유지를 하다가 쭉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할 수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가시화되게 재무가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지만 실적을 탄탄하게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밥캣 빼면 실적도 없고 순이익이 특히 부채 감제 다 쓰이면서 사라지고 있고 차입금은 차입금대로 늘어나 있고 이제 투자 증설 비용이 더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마련할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 올라와 있는 거는 이제 주가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주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예상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댓글도 보니까 이제 저에게 좀 오래 보았던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미 대부분 이제 빠져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뭐 크게 이 리뷰를 이어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목적을 달성한 것 같고 이제 이쯤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리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남은 분들은 성공 투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